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러시아의 독보적인 영역을 능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러시아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경악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수십 년간 북극 해역과 거리가 멀었던 대한민국이 현재 이 특수 선박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결정적인 중심에는 한 러시아 수석 엔지니어의 충격적인 선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영하 50도의 얼음바다에서 자신의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러시아 최고의 엔지니어. 그가 돌연 한국 국적을 선택하며 러시아 정부가 요구한 모든 기술 자료 반환 요청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부터 상세히 공개합니다. 저는 러시아 무르만스크 출신의 조선 해양 엔지니어, 원래 이름은 세르게이 쿠즌초프였으나 이제는 한국 이름인 구세르게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북극의 두꺼운 얼음을 파쇄하고 새로운 해상 항로를 개척한 저의 여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겨울, 무르만스크는 영하 40도를 상회하는 혹독한 추위 속에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북극 한대 지역의 요람이었던 이 도시는 이제 쇠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저는 그날 문을 닫기로 결정된 아버지의 조선소를 정리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선 조선소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원자력 쇄빙선들이 건조되었던 이곳은 이제 텅 빈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 아이반구는 이곳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바치셨습니다. 소련의 자랑이었던 아르크티카호, 레닌호와 같은 전설적인 쇄빙선들이 모두 아버지의 손을 거쳐 탄생했던 것입니다. 조선소의 주 건물은 이미 전력 공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손전등의 의지에 어둠 속을 헤매며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설계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고, 책상 위에는 미완성된 도면들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으며 벽에는 아르크티카호의 진수식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설계실 한쪽 구석에서 저는 낡은 철제 금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항상 소중히 다루시던 것이었죠. 자물쇠는 이미 녹슬어 있었으나 몇 번의 시도 끝에 금고를 개방할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 문을 열자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설계 도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아르크티카호의 선체 구조 설계도였습니다. 도면 상단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2.25리 두께의 얼음도 단번에 깨뜨리는 선수 추안슈, 형상의 비밀, 1979년 3월 20일, 이반 구라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면을 면밀히 분석해보니 놀라운 기술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두꺼운 철판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특수한 각도와 곡률로 설계된 선수 형태가 얼음에 충격을 가하는 방식 자체가 혁신적이었습니다. 선수가 얼음 위로 올라타면서 선체의 중량을 활용해 얼음을 압착하여 파쇄하는 원리였는데, 그 최적의 각도는 정확히 120도였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금고 바닥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문서였습니다. 비닐에 꼼꼼하게 밀봉되어 있던 그 문서의 제목은 극저온 에코가스 운송선 적용 가능성 연구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1976년, 아버지가 젊은 엔지니어였던 시절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문서를 읽어보니 아버지는 이미 그때부터 쇄빙선 기술을 LNG선에 접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하 163도의 액화 천연가스 LNG를 영하 50도의 북극해에서 안전하게 수송하는 방식에 대한 상세하고 치밀한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련은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만 운송했기 때문에 이 연구는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언젠가 북극 항로가 상업적으로 활용된다면 이 기술이 반드시 필수적일 것이다 라는 아버지의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마치 미래를 예견한 선지자의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서 진동이 울렸고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무심코 확인한 헤드라인에 저는 그만 충격으로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한국 대우조선해양,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 쉐빙, LNG선 15척 수주 성공, 4조 원 규모 대형 계약. 손이 떨려왔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영하 50도의 북극해를 항해하며 LNG를 운송하는 특수 선박을 한국이 건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러시아가 발주한 초대형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이 수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선박의 조감도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선박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쉐빙 능력과 LNG 운송 능력을 동시에 갖춘 바로 아버지가 50년 전에 상상했던 꿈의 선박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금고속 문서들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 노트에는 극지 환경에서의 선체 응력 분포, 저온 취성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특수 강제의 사용법, 그리고 빙하 충돌 시 화물창을 보호하는 이중 선체 구조 등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메모는 북극곰의 지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북극곰은 영하 40도에서도 천을 유지한다. 그 비밀은 삼중 구조의 털 가죽에 있다. 쉐빙 LNG선 역시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저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이곳 무르만스크에서는 더 이상 조선 엔지니어로서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조선 산업은 이미 국제적인 기술 경쟁에서 한참 뒤처져 있었고 새로운 기술적 도전을 감행할 여력도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버지가 꿈꾸시던 바로 그 선박을 현실로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대한 결심을 다 했습니다. 30년간의 극지 항해의 경험과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가지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대우 조선 해양이 위치한 거제도로 말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만류했습니다. 세르게이, 자네가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는가? 여기도 조선소는 남아있지 않은가?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위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이제 그곳뿐이야. 출국 준비를 하면서 폐쇄된 조선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문했습니다. 폐허가 된 도크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때 이곳에서 탄생한 쇠빙선들이 북극해를 누비며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듯이 이제 저 역시 새로운 미지의 길을 떠나는 것이라고.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 덮인 무르만스크가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 갔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이어갈 수 있다는 강렬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아버지의 설계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1970년대의 낡은 도면이었지만 거기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좋은 기술은 반드시 빛을 본다. 는 아버지의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말입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2023년 3월이었습니다.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포근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거제도까지 가는 길은 예상보다 멀었습니다. 버스와 기차를 환승하며 한국의 역동적인 풍경을 처음으로 제대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곳곳에서 목격되는 건설 현장들이었습니다. 러시아와 달리 모든 것이 매우 역동적이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대우조선 해양으로 향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들이 석양을 배경으로 장엄한 실루엣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답게 그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장된 마음으로 대우 조선해양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보안실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발급받는 데만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통역 직원이 저를 특수선 설계실로 안내했습니다. 설계실은 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초현대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들에는 3차원 선박 모델들이 정교하게 구동되고 있었고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무르만스크의 낡은 설계실과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시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장우진 설계팀장입니다. 환영합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숙련된 엔지니어의 손이었습니다. 네,
무르만스크에서 왔습니다. 구세르게이라고 합니다. 쉐빙선 설계 경험이 30년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주변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저를 주목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왔는데 젊은 여성 엔지니어였습니다. 벽에 걸린 MIT 졸업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송지연 설계사입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쉐빙선 기술만 보유하고 있지 LNG선 기술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LNG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러시아 기술이 필요할까요? 그녀의 말투에는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은근한 의구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아버지의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1976년에 작성된 쉐빙 LNG선 개념 설계입니다. 송지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설계도를 받아든 그녀의 눈이 도면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70년대에 구상된 것이라고요? 이런 개념을 그때 이미 하지만 곧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러나 개념과 실제 현실은 다릅니다. 영하 193도의 LNG를 영하 50도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난제입니다. 증발가스 처리, 화물창 단열, 슬로싱 현상 대응,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서양인이었는데 핀란드 억양이 강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장 팀장님, 야말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는 저를 흘끗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분은 러시아에서 오신 구세르게이 씨입니다. 쉐빙선 전문가시죠. 장우진 팀장이 그를 소개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마르쿠스 란타넨입니다. 핀란드 선급 검사관이죠. 그의 표정에는 회의감이 가득했습니다. 구세르게이 씨, 당신의 말대로 러시아가 쉐빙선 기술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두 가지 기술을 완벽하게 융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선체 구조의 충돌부터 시작하여 추진 시스템, 화물창 보호, 그리고 보건성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저 역시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론과 현실의 기술적 간극은 생각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져온 아버지의 설계도는 뛰어난 개념적 아이디어였지만 실제 구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기술적 난관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때 작업복 차림에 노련한 노인이 설계실로 들어섰습니다. 온몸에서는 선박도료 냄새가 났고 손에는 용접 마스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습니다. 어이, 젊은 친구들, 뭘 그리 시끄럽게 떠드나. 그의 말투는 거칠었지만 어딘가 모를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장우진 팀장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곽철수 기능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13번, 도크에서 용접 작업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그런데 러시아 사람이 왔다고 해서 잠시 들렀지. 곽철수 기능장, 그 이름은 저도 익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40년간 특수선 건조에만 매진해온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했죠. 그가 제 설계도를 힐끗 보더니 갑자기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깐, 이거 좀 더 자세히 봐도 되겠나? 곽 기능장은 설계도를 받아들고 한참을 집중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친 손가락이 도면의 특정 부분을 짚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용접 방식, 러시아 사람들이 이런 걸 70년대에 이미 구상했다고? 이거 영하 60도에서도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 아닌가?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누가 설계한 겁니까? 제 아버지입니다. 이반구라고 아르크티카호 설계에 참여하셨습니다. 아르크티카호라. 곽 기능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배의 실물을 본 적이 있지. 90년대에 부산항에 입항했을 때 말이야. 그때 그 선체 구조를 보고 정말 감탄했었는데 이 양반이 그걸 설계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곽 기능장이 장 팀장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 팀장, 이거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어. 내가 40년 동안 배를 만들어 봤지만 이런 구조는 처음 봐. 특히 이 이중선체 개념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핵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송지연이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기능장님, 이건 너무 오래된 기술 아닙니까? 지금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최신 재료 공학의 시대인데요. 그래서 더 필요한 거야. 곽 기능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실제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어. 이 사람은 실제로 영하 50도에서 배를 건조하고 운항해 본 사람들 후손이야. 그 경험적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는가. 장우진 팀장이 잠시 깊은 고민에 잠기더니 결단을 내린 듯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프로젝트에 합류하시죠. 정식 계약은 추후에 논하더라도 우선 우리가 직면한 기술적 난제들을 함께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마르쿠스가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미스터 장, 이건 너무 성급하고 비합리적인 결정 아닙니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한국 조선업의 정신 아닙니까? 장 팀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LNG선을 건조한 것도 우리고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만든 것도 우리입니다. 이번에는 쉐빙 LNG선이라는 새로운 도전이죠.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송지연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장 팀장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였을 것입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직면한 핵심 문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장 팀장이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야말 프로젝트는 러시아 북극 지역의 LNG를 아시아와 유럽으로 수송하는 초대형 에너지 사업입니다. 연중 내내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해를 안정적으로 항해해야 하죠. 화면에 북극해 지도가 나타났고 야말 반도에서 출발해 북극해를 거쳐 유럽과 아시아로 향하는 항로가 선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가장 큰 기술적 문제는 이것입니다. 송지연이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쉐빙선은 원자력 추진이나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LNG선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러한 추진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화물창이 선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매우 취약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아지포드 추진기를 제안했습니다. 360도 전 방향의 회전이 가능한 추진기를 여러 개 설치하면 전진 쇄빙은 물론 후진 쇄빙도 가능합니다. 후진 쇄빙이요? 송지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얼음이 너무 두꺼울 때는 후진으로 선박 속도를 높여 충격을 가한 후 다시 전진하는 방식을 반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미 추안웨이, 역시 쉐빙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마르쿠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부하를 견디며 구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를 시도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LNG선이 아닌 일반 쉐빙선에서 구현했었죠. 저는 그 핵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능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경험이 있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시뮬레이션을 반복한다 해도 실제 북극에서 부딪히게 되는 기술적 변수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 팀장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즉시 아버지의 설계도를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기술 검토를 시작하죠. 구세르게이 씨, 오늘은 우선 숙소를 잡으시고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설계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완전한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실질적인 기회를 얻을 줄은 몰랐습니다. 곽철수 기능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까다롭게 대하는 법이야. 오직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면 돼. 그날 저녁 거제도의 작은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조선소의 불빛들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곳에서 아버지의 꿈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불안함과 강한 기대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10개월은 정신없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설계실에 남아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게 굴던 팀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곽철수 기능장관은 거의 매일 현장을 함께 돌며 실제 건조 기술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구세르게이,
설계가 아무리 완벽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어. 곽 기능장은 항상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용접대 땀 하나, 볼트 하나가 북극의 극한 상황에서는 선원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고. 우리는 러시아식 쉐빙선 설계 노하우와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LNG선 기술을 융합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수백 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반복하고 축소 모형을 제작하여 수조 실험을 거듭 진행했습니다. 송지연은 여전히 매우 까다롭고 날카로운 지적을 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엄격한 비판들이 설계를 더욱 정교하고 치밀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드디어 2024년 1월 첫 번째 시제선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13번 도크에서 최종 의장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300리미터가 넘는 거대한 선체가 겨울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선체 측면에는 블라디미르 루사코프, 플라디밀 루사코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수식 날이 밝았습니다.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했습니다. 국내외 언론들 역시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이 선박의 성공 여부가 수조 원대에 달하는 프로젝트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사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과 러시아의 독보적인 극지 노하우가 결합하여 탄생한 이 선박이 북극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것입니다. 샴페인 병이 선수에 부딪혀 깨지고 거대한 선체가 서서히 물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모든 참관객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배가 완전히 물 위에 떠오르자 우레와 같은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공이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 앞바다에서 첫 해상 시운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빙판은 아니었지만 특수 장비를 활용하여 극한의 북극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었습니다. 시운전 당일 저는 선박 브릿지 비리치 선교에 올랐습니다. 한국인 선장 김상우와 러시아 감독관 이고르 그리고 설계팀 주요 인원들이 모두 승선했습니다. 캡틴 김상구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쉐빙 LNG선은 처음이라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출항 준비 완료 1등 항해사가 보고했습니다. 거대한 엔진이 시동되자 선체가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아지포드 추진기 4개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고 선박은 천천히 부두를 떠나 외해로 향했습니다. 영하 40도 환경 시뮬레이션 시작합니다. 송지연이 컨트롤 패널을 조작했습니다. 화물창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6개의 독립된 화물창에는 영하 100°C 극저온 냉각된 LNG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 온도가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증발가스가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 폭발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처음 2시간은 순조로웠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선체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기본 항해 성능 테스트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기동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좌현 90도 급선회 시작, 선장이 명령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선박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급격한 기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쉐빙선은 빙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고도의 기동 능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선체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불길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끼익! 금속이 비틀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동시에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창 3번 탱크 온도 이상 영하 150도까지 상승 중. 송지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선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황판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단열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급격한 선체 움직임으로 인한 응력이 단열 시스템을 손상시킨 것이었습니다. 속도 줄여, 기관 정지. 선장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온도는 계속 상승했고 화물창 내부 압력도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가스 누출 징후 3번 탱크 안전밸브 작동. 자동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며 증발가스를 외부로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선체 구조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좌연 쪽 침수 시작! 갑판부 선원이 다급히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감독관 이고르가 창백한 얼굴로 러시아어로 소리쳤습니다. 재앙이야, 당장 항구로 돌아가.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고 모든 승무원이 갑판으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대형 폭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선체는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원 구명조끼 착용, 퇴선 준비! 선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침몰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해경구조대와 예인선들이 신속하게 도착하여 응급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배는 간신히 부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부두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하선했습니다. 다음 날 조간신문들은 이런 제목들로 도배되었습니다. 대우조선 쉐빙 LNG선 첫 시험에서 대형 사고, 4조 원 날린 무모한 도전의 대가, 러시아도 포기한 기술, 한국도 실패. 특히 경제지들은 대우조선의 주가 폭락을 전망하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선소로 돌아온 우리를 기다린 것은 경영진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장 팀장,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전무가 책상을 내리치며 격분했습니다. 러시아 발주처에서 계약 취소를 검토한다고도 난리입니다. 장우진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복합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상치 못했다고? 그럼 대체 뭘 예상했단 말입니까? 분위기는 최악이었고 일부 임원들은 프로젝트 자체를 포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무리한 도전이었어요. 러시아도 해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낸단 말입니까? 송지연은 극심한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설계실로 돌아온 그녀는 한참 동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열 시스템 설계를 맡았는데 극저온 수축률 계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마르쿠스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쉐빙선과 LNG선은 근본적으로 태생이 다른 선박입니다. 억지로 합치려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날 밤 설계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했고 저와 장 팀장, 곽 기능장만이 남았습니다. 구세르게이 씨, 장 팀장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저 역시 막막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설계에도 분명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크니까요. 곽 기능장이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나? 내가 4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첫 번에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다음 날 경영진은 프로젝트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고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 재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엔지니어가 다른 프로젝트로 재배치되었지만 송지연은 남기로 했습니다. 실패했지만 배운 것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침몰 직전까지 갔던 시제선을 다시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선체를 들어 올려 손상 부위를 확인하니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단순히 단열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체 자체의 구조적 결함도 발견되었죠. 이 정도면 사실상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구조 담당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시간도 예산도 무엇보다 회사의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졌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꿈은 너무 무모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무언가 핵심적인 부분을 간과한 것일까요? 그때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귀중한 데이터다. 북극곰도 처음부터 수영을 잘하지는 못한다. 실패의 충격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쳐왔습니다. 프로젝트 예산은 완전히 동결되었고 핵심 인력만 남긴 채 대부분 다른 프로젝트로 재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눈빛은 오히려 더 강인해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장우진 팀장이 축소된 회의실에 모인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실패했으니까 이제 뭐가 문제인지 명확하게 알았잖아. 다시 한번 해보자. 송지연은 밤낮 없이 사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책상은 도면과 복잡한 계산서로 뒤덮였고
모니터에는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이 구동되었습니다. 문제를 찾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극저온 수축률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문제는 선체 비틀림과 온도 변화가 동시에 발생할 때 복합 응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매우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북극곰의 삼중 털가죽 메모 아래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습니다.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각 층이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고정은 파괴의 시작이다. 곽철수 기능장이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그거야. 우리가 단열층을 너무 견고하게 꽉 붙들어 맸어.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주어야 해.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실제 선박에 구현하는 것은 또 다른 기술적 과제였습니다. 게다가 추가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내가 해보겠네. 과학 기능장이 나섰습니다. 은퇴한 동료들에게 연락해 볼게. 이런 도전적인 과제라면 다들 기꺼이 참여하고 싶어 할 거야.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10명이 넘는 베테랑 기술자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합류했습니다. 모두 한국 조선업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장인들이었습니다. 임금은 못 드려도 되나요? 장 팀장이 미안해했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야. 70대 노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배만 만들었는데 죽기 전에 이런 세상을 바꾸는 배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왔네.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팀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오히려 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삼성중공업 김현수 상무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쉐빙 LNG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저희도 비슷한 기술적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기술 교류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경쟁사의 놀라운 제안이었지만 장 팀장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프로젝트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며칠 후 거제 시내의 조용한 식당에서 양사 엔지니어들이 만났습니다. 서로의 실패 경험을 공유해 보니 놀랍게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단열 문제 때문에 극심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 엔지니어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러시아의 핵심 기술 자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제가 아버지의 노트를 보여주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독립부유식 단열층 개념에 큰 관심을 보였죠.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려면 특수한 소재가 필요할 텐데 삼성 측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아는 업체가 있습니다. 송지연이 나섰습니다.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인데 항공우주용 단열재를 제작하는 곳이에요. 다음 날 우리는 부산의 작은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곳이었지만 내부에는 놀라운 첨단 기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하 200도에서도 유연성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특수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젊은 사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나사에도 납품하고 있죠. 그런데 선박에 사용하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나요? 장 팀장이 우려했습니다.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도전 프로젝트라면 원가로 공급하겠습니다. 대신 성공하면 저희 회사 이름도 널리 알려주세요. 하나둘씩 협력의 고리가 견고하게 구축되었습니다. 포스코 POSCO에서는 극저온용 특수강을 개발하겠다고 나섰고 현대중공업도 추진 시스템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조선업의 저력이야. 과학 기능장이 감격했습니다. 경쟁하면서도 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지. 본격적인 재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깊은 경험과 한국의 첨단 기술, 그리고 처절한 실패를 통해 얻은 귀중한 교훈을 모두 완벽하게 융합했습니다. 단열층을 3중으로 하되 각 층 사이에 공기 쿠션을 둡니다. 송지연이 새로운 설계를 설명했습니다. 선체가 아무리 심하게 비틀려도 각 단열층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브레이킹 조인트라고 불리는 기술 기법이 있습니다. 일부러 약한 부분을 만들어서 응력이 한 곳에 집중되도록 하는 거죠.
그 부분만 교체하면 되므로 전체 구조의 안전성은 유지됩니다. 밤샘 작업이 일상이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영하 30도 환경 테스트였습니다. 실제 극지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거대한 냉동 창고를 빌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용접이 제대로 가능할까요? 젊은 기술자가 걱정했습니다. 해봐야지. 과학 기능장이 방한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북극에서는 이보다 더 추운 곳에서도 작업을 해야 해. 냉동 창고 안은 문자 그대로 지옥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고 장갑을 낀 손은 금세 감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기술자들은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5분 작업, 10분 휴식. 과학 기능장이 지시했습니다. 절대 무리하면 안 돼. 러시아 방식대로 짧은 시간 집중 작업을 반복하는 거야. 이러한 극한 테스트를 통해 우리는 실제 북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미리 경험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용접 부위가 극저온에서 어떻게 수축하는지, 볼트가 어느 정도의 토크로 조여져야 하는지 등 모든 핵심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이 정도면 북극에서도 문제가 없겠는데? 한 달간의 테스트를 마친 후 모두가 압도적인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문제는 회사 경영진의 최종 승인이었습니다. 한 번 실패했던 프로젝트에 다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였으니까요. 그때 뜻밖의 외부적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직접 거제도를 방문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을 믿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첫 시도가 실패했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러시아 역시 수많은 실패를 거쳐 쇄빙선을 만들었으니까요. 이 한마디가 조선소 내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경영진도 마침내 프로젝트 재개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었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장 팀장이 비장하게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실패를 통해 배웠고 함께 그 난관을 극복했으니까요. 새로운 설계도를 보며 곽 기능장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될 것 같아.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처절한 실패의 경험이 모두 완벽하게 녹아있는 배야. 2024년 12월 두 번째 시제선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세종대왕호이가로 명명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왕의 이름을 딴 이 선박이 북극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바라는 염원에서였습니다. 이번 시험은 실제 북극해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르웨이 바렌츠해가 그 무대였습니다. 부산항을 떠나는 날, 첫 번째 시운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습니다. 한 번 실패했던 배가 과연? 한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고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지난 실패에서 얻은 모든 교훈이 이 배에 치밀하게 녹아 있었으니까요. 출항 전날 밤 팀 전체가 모여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합시다. 장 팀장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새벽 6시 세종대왕호가 부산항을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LNG 10만 톤을 선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화물을 싣고 북극해를 횡단하는 실전 테스트였죠. 일본 해역을 지나면서부터 날씨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높아지고 기온도 급격히 하강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호는 놀랍도록 안정적으로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선체 온도 영하 20도, 화물창 온도 영하 163도 정상 유지. 송지연이 모니터를 보며 보고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삼중 독립, 단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선체가 거친 파도에 흔들려도 각 단열층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바렌츠해의 빙격에 진입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빙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정한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항해에는 러시아의 베테랑 쇄빙선 선장 이고르도 함께 했습니다.
30년간 북극 항로를 누빈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단연빙이야. 이고르가 설명했습니다. 일반 얼음과는 차원이 달라 콘크리트만큼이나 단단하지. 선교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식 쉐빙 기술과 한국의 초정밀 제어 시스템의 완벽한 결합이었습니다. 쉐빙 모드 전환, 김상우 선장이 명령했습니다. 4개의 아지포드 추진기가 특수한 각도로 즉시 조정되었습니다. 선수가 얼음 위로 치고 올라타면서 3만 톤에 달하는 선체 무게로 얼음을 압착하여 파쇄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르르르릉! 거대한 괴음과 함께 두꺼운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대지가 갈라지는 것 같은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1.8m 두께 돌파, 항해사가 흥분하여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도전은 더 깊은 북극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갑작스러운 북극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기상청은 초속 40미의 풍속과 파고 쉘브레드미터 이상을 경고하며 즉시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대피할 곳이 어디 있나? 이고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북극이야. 정면 돌파 외에는 답이 없지. 폭풍 속에서 세종대왕호는 진정한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갑판을 덮쳤지만 견고한 선체는 끄떡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화물창은 완벽하게 보호되었습니다. 화물창 전 구역 정상, 온도 변화 없음. 송지연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더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전방에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단연빙이 나타난 것입니다. 후진 쉐빙 모드! 이고르가 소리쳤습니다. 이는 러시아 쉐빙선의 독특하고 고도화된 기술이었습니다. 선미 촨웨이 널로 얼음을 파쇄하며 후진하는 방식입니다. 아지포드 추진기가 180도 회전하며 세종대왕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속력으로 돌진했습니다. 쿠과광. 이번엔 정말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깨졌습니다. 무려 적고 1mm 두께의 얼음을 돌파한 것입니다. 대단해! 이고르조차 감탄했습니다. 러시아의 원자력 쇄빙선에 못지않은 성능이야. 하지만 북극은 끝까지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영하 52도까지 떨어진 기온에 갑판 위에 모든 구조물이 얼어붙었습니다. 안테나도 레이더도 모두 얼음으로 뒤덮였죠. 수동 제빙 작업 시작! 갑판부 보슨이 명령했습니다. 선원들이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영하 50도의 강풍까지 부는 극한 상황에서 얼음을 깨는 작업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5분 작업, 10분 휴식, 절대 무리하지 마. 곽 기능장이 현장의 경험을 전수하며 러시아 방식대로 짧은 시간 집중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한국 선원들의 응집력 있는 팀워크는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마침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실제 LNG 하역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영하 50도의 극한 환경에서 영하 163도의 LNG를 과연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을까요? 하역, 암, 연결 시작. 특수 설계된 하역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LNG 선과 달리 극저온에서도 유연성을 유지하는 특수 소재로 제작된 하역암이었습니다. 연결 완료, 펌프 가동,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LNG는 안전하게 이송되었고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습니다. 성공이다! 선교에는 뜨거운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극한의 북극 환경에서도 LNG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료 효율성이었습니다. 일반 쉐빙선보다 30%나 적은 연료로 같은 거리를 항해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경제성을 의미했습니다. 이를 증발률 0.08%, 송지연이 최종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었습니다. 귀한 길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북극 항로의 상업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렌츠해에서 베링 해협까지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항해였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부산까지 예상 항해 시간은
김 선장이 물었습니다. 12일입니다. 항해사가 대답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경유 시 30일이 걸리니 18일이 단축된 것입니다.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 단축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연료비 절감, 탄소 배출 감소,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무역로의 탄생을 의미했으니까요. 북극해를 빠져나와 베링 해협을 통과할 때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장 팀장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딛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우리 모두에게도 건배에 곽 기능장이 덧붙였습니다. 부산항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해낸 것이었습니다. 북극의 얼음을 파쇄하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것입니다. 항구에는 수많은 인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물론 회사 임직원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새 역사 창조, 북극 항로 시대 개막, 환영 인파 속에서 저는 문득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꿈꾸셨던 그 선박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날아온 한 통의 공문서가 모든 상황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북극 테스트의 성공적인 완료로 전 세계가 한국의 쉐빙, LNG선 기술을 주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언론은 연일 한국 조선업의 쾌거를 보도했고 야말 프로젝트의 나머지 선박들도 순조롭게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귀향 후 정확히 일주일 뒤 러시아 조선공업부로부터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구세르게이는 국가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즉시 귀국하여 조사를 받을 것, 불응시 국제형사 절차를 밟을 것임. 그날 저녁 늦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 지역은 모스크바였습니다. 구세르게이 동무?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FSB의 이반 파블로프다. 자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나? 저는 단지 제 지식과 경험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그 지식이 어디서 왔는가? 자네 아버지의 영혼은 소련 국가 기밀이었다네. 그것을 자본주의 국가에 팔아넘긴 것이나 다름없어. 기술 발전에는 국경이 없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미 30년도 더 지난 기술입니다. 변명은 모스크바 법정에서 하게. 일주일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인터폴 수배령을 내릴 것이네.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막 꿈을 이뤘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제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러시아, 한국 쇠빙 LNG선 기술 유출 주장, 구소련 기밀 기술 논란, 국제 분쟁 비화. 회사는 즉시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법무팀과 국제 변호사들이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구세르게이 씨, 정확히 어떤 자료를 사용하신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개인 연구 노트와 저의 30년 현장 경험입니다. 소련 국가 기밀 문서를 가져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장우진 팀장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구세르게이 씨를 끝까지 보호할 것입니다. 그는 정당한 방법으로 프로젝트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외교적 압박은 지속되었습니다. 이틀 후 러시아 대사관에서 영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구세르게이 씨,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르 영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조국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귀국해서 조사에 협조하면 선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거부한다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에 남아있는 가족들, 친척들, 그들의 안위도 생각해야 합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습니다. 북극 항로는 러시아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영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날 밤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구세르게이 씨,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을 보호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특별 귀화를 원하신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당신은 한국 조선업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결정은 본인이 직접 내리셔야 합니다. 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간 러시아 국민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조국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명확했습니다. 야말 프로젝트 첫 번째 선박 인도식이 다가왔습니다. 이 선박의 탄생에 제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죠? 저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인도식 당일 거제 조선소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대표단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세르게이, 아직 늦지 않았네. 에너지부 차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와 함께 돌아가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네. 감사하지만 저는 이곳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네가 만든 이 기술로 러시아가 이익을 보는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나? 기술은 만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인류에게 기여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 선박이 북극의 평화로운 개발에 사용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도식에서 샴페인이 터지고 축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애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회사 법무팀을 찾았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세르게이. 한국식 성을 택했지만 이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저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러시아 여권을 반납하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국을 잃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출입국 직원이 새 여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거제 조선소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사람이 되었구먼. 곽철수 기능장이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송지연도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실력은 못 바꾸죠. 구 선생님은 여전히 최고의 엔지니어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로는 장우진 팀장의 말이었습니다. 기술자에게 진정한 조국은 자신의 기술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구 선생님은 옳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저는 러시아인 세르게이에서 한국인 구세르게이가 되었습니다. 북극의 얼음을 파쇄하듯이 저는 국경의 벽 또한 깨뜨린 것이었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첫 봄이 찾아왔습니다. 거제도에 벚꽃이 만개한 4월, 저는 이제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옥포항을 산책하며 출근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구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조선소 정문 경비 김씨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저를 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말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박이 성공적으로 북극 항로를 운항한 후 나머지 14척도 하나씩 진수되고 있었죠. 전 세계가 한국의 쇠빙 LNG선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구 선생님, 대박 사건입니다. 어느 날 아침 장우진 부사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성공 후 부사장으로 승진했죠. 아크틱 LNG2 프로젝트도 저희가 수주했습니다. 이번엔 20척 규모입니다. 사무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러시아의 또 다른 초대형 프로젝트를 따낸 것이었죠. 이번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개발한 3중차폐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이 기본 설계로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쉐빙 LNG선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송지연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설계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 선생님 덕분입니다. 가장 뜻깊었던 일은 거제시 명예시민 선정식이었습니다.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시장님이 직접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구세르게이 씨는 거제도의 자랑입니다. 국경을 넘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진정한 세계 시민이자 이제는 우리 거제 시민입니다. 상패를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진정한 고향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더 보람있는 일도 생겼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극지조선기술 아카데미를 설립했고 제가 주임 교수를 맡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극지선박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영하 50도에서 강철은 어떻게 변할까요?
제가 강단에서 물었습니다. 치성이 증가합니다. 한 학생이 대답했죠. 맞아요. 그래서 특수학금과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연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롭게 가는 것이죠.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미래의 한국 조선업을 이끌어갈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세르게이, 아니, 구 선생님, 옛 동료 블라디미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배우러 왔네.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때 저를 배신자라고 비난했던 그들이 이제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죠. 자네를 오해했어. 정말 미안하네. 블라디미르가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자네가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기술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하며 모든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삼중차폐의 시스템부터 극저온 용접 기법까지 숨김없이 전수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술 교류지. 곽철수 기능장이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발전하는 거야. 가을이 되자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상업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자 국제 물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쉐빙 LNG선 덕분에 새로운 실크로드가 열렸다. 국제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웠던 것은 환경적 성과였습니다. 항로 단축으로 연간 탄소 배출량이 40%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팀 회식 자리에서 장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구 선생님, 이제 후속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북극 크루즈선은 어떨까요? 강력한 쉐빙 능력을 갖춘 초호화 여객선 말입니다. 관광선이요? 송지연이 놀랐습니다. 네, 북극의 신비를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선박이죠. 환경 보호와 관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흥미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었죠. 그해 연말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제시에서 구세르게이 거리 명명식을 한 것입니다. 조선소 정문에서 시작되는 작은 길이지만 제 이름이 명명된 거리가 생긴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거리를 지날 때마다 꿈과 도전 그리고 화합의 정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명명식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했는데 회사 동료들은 물론 러시아 영사관 직원들도 왔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저를 존중하는 눈치였습니다. 겨울이 되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스크바에 계신 어머니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료자, 세리오차, 세르게이의 애칭. 네가 사는 곳을 보고 싶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오랜만에 러시아어로 대화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는 많이 달라졌구나.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어머니를 거제도로 모시고 와서 제가 일하는 조선소를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거대한 쉐빙 LNG선을 보시고는 감탄하셨죠. 내 아버지가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어머니와 함께 옥포항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술자는 자신의 재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해. 너는 옳은 선택을 한 것이다. 2025년 봄. 저는 거제도의 작은 아파트를 벗어나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진정한 정착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한 거제도 사람,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생각합니다. 북극의 얼음을 파쇄하듯이 마음의 국경과 편견의 벽도 깰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위해 조선소로 향합니다. 기술로 세계를 잇는 원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서 말이죠. 저는 지금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서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났고 국적을 바꾼 지도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구 교수님, 오늘이 정말 특별한 날이시죠? 제 옆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 고문으로 일하며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10번째 쉐빙 LNG선이 진수되는 날이니까요. 저 멀리 대우조선 해양 도크에서 거대한 선체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도호라는 이름의 이 선박은 한국이 만든 10번째 쉐빙 LNG선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확고하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밝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 조선업계 모두가 협력하여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북극 항로는 이제 완전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더 많은 선박이 북극해를 항해하며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고 있었죠. 물류비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교수님,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또 다른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 발전은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니까요. 실제로 최근 러시아 정부의 태도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쉐빙 LNG선 기술이 러시아의 북극 개발에도 막대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장우진 부사장이었습니다. 교수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있습니다. 이번엔 또 무엇인가요?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북극 연구 기지 보급선입니다. 극지 연구를 위한 특수 목적선이죠. 여전히 도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북극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심층 연구하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옛 동료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곽철수 기능장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송지연은 이제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 선생님 덕분에 한국 조선업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송지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길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거제도의 아름다운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야성을 이룬 조선소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선박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었죠. 그중 많은 배가 북극의 얼음을 깨러 가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추모하는 작은 비석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북극에는 많은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동과 서를 잇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길들입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위대한 꿈은 이루어졌고 그 꿈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북극성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 별을 따라 오늘도 수많은 배가 얼음 바다를 향해 항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설계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북극 연구선 프로젝트였죠. 60이 넘은 나이이지만 아직도 도전할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조카였습니다. 삼촌, 저도 조선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삼촌처럼 되고 싶어요. 국경을 넘어 일하는 엔지니어.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두 개의 조국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곳과 선택한 곳. 그리고 그 둘을 하나로 잇는 것이 바로 제가 만든 선박들이었습니다. 얼음을 깨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이다. 제가 후배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국경도, 편견도, 그리고 시간의 제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제 인생이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북극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압도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북극의 얼음길처럼 우리의 미래에도 새로운 길이 영원히 열릴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계속 꿈꾸고 도전하며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기술과 꿈에는 어떠한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조선 엔지니어였던 구세르게이가 한국인이 되어 북극 항로를 개척한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떻게 시청하셨나요? 차가운 얼음 바다를 가르는 뜨거운 도전, 정신과 국경을 초월한 기술 협력의 신념이 정말 깊은 울림을 주었는데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그의 신념처럼 우리도 더 넓고 창의적인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깊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한국 조선 기술의 압도적인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